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 접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얘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정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게 지금 2004년 이후에 제도가 도입되고 처음 발동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먼저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엿새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각종 물동량들이 올스톱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고 일부 주요소에서는 재고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과 동시에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업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으로 정부의 명령이 발동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금 파업을 하는 상태 속에서는 강대강 대치 국면을 더 이어가게 되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는 둘 중의 상황이 놓이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불법에 대해서는 사측이든 노측이든 엄단해서 조치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확고하고 이게 단순하게 화물연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뿐 아니라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에까지 미치는 후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제권이라고 하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이 운송자들이 강제로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이번 정부의 결정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먼저 물어볼까요? 적절치 않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쁜 정치 쇼라고 봅니다. 아,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화물연대 그러니까 노동조합인 줄 아는데 노조가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이에요. 트럭을 본인 돈으로 사서 운전을 합니다. 이제 지입이라고 하죠. 대기업의 이제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운행해주는 그런 자영업자들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 가게 하는 분들이, 자영업하는 분들이 유류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문 닫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영업자가 지금 문 닫는데 업무 개시 명령한다고 해서 다 따르겠습니까? 별 효과가 없어요. 저거 사실은. 없는데 저렇게 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노동계를 대상으로 해서 위기를 고조시켜서 그것을 해결해서 지지율을 만회시키겠다. 노조는 김문수 위원장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 썼지 않습니까? 노조를 하나의 사회적인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노조가 위기를 조성했다. 그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해결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저는 정부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저는 정치 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에도 화물연대 측에서는 계속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가요?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대기업에 이제 한정돼서 같은 공간에 있는 노조들과 다릅니다. 화물연대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통제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런 명령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수행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정부가 뻔히 알기 때문에 긴급 명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긴급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거고요. 올 6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도 국토부하고 이 안전운임제 일몰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국토부에서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업종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원희룡 장관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뭡니까?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노조를 공격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화물연대는 자영업자의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강대강 대치로 번질 것이고 이게 정치쇼다라는 부분을 비판해 주셨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이러한 파업에 따라서 생계에 크나큰 타격을 입으신 분들 입장에서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멘트 운송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특수 차량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 물동량을 멈춰서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산업 건설량이 다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최근에 이 주택 경기, 건설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지게 됐을 경우 결국 일용직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에까지 영향이 맞물려서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불법 파업에 대한 심각성들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는데 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쇠구슬을 던지는 등 테러에 준하는 행위들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수사가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관련된 노조 조합원들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 조치들에 이르기까지 불법이 자행되고 일상화되는 상황들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지난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불법 파업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연히 필요한 목소리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안전 그리고 그들의 처우 개선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몇몇 사람들의 불법 파업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입어야 됐던 손실은 수천억에 달할 정도의 손실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대체 누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조속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3년에 대한 연장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런 일들에 대한 무용지물 성격으로 모든 것들을 본인들 뜻에 따라 불법 파업을 자행하게 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기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상황들만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좀 악화하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피해라는 게 좀 체감할 수 있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수천억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주유소로 이 기름을 운반하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까지 멈춰서니까 주유소에 갔을 때 재고량이 부족해서 휘발유가 없다라고 하는 고지가 붙을 정도의 황당한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고 얼마 전 둔촌주공 아파트 때문에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 멈춰서서 일어났던 사회적 파급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겨우 이제 공사가 좀 재개돼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멘트 출하량이 급감하게 되면 전국 각지에 있게 되는 건설 현장들이 실질적인 멈춰서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이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있게 되는 현장의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런 물동량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후과들이 단 한 곳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이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화물연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과속, 과적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운임제를 주장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품목도 좀 확대해달라. 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재의 경기 수준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고 고려해 보게 된다면 화물연대의 목소리만 그대로 다 들어서 그 상황을 이어갈 수 없는 것도 본인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현실일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무리하게 불법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다 용인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수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런 파업들이 지속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적 동의를 얻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고육지책의 선택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정부가 이제 제동을 걸어야 될 시점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주셨고 어떻게 그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이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 파업이 아닙니다. 아, 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불법 파업이면 바로 공권력 투입해도 됩니다. 불법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의 노동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 3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노동 3권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이 잘 몰라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잘 몰라요. 대한민국 헌법에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이 뭡니까?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파업 아닙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류 문제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월 달부터 이미 원희룡 장관 등과 협의 계속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6월 달에도 화물연대가 한번 파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이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면 그때부터 협상의 창구를 열어가지고 타협점을 만들었어야죠, 정부가.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 소관이 아니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소관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파업하도록 상황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긴급 명령 발동해가지고 대통령 리더십을 발동해가지고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 쇼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얘기들 아마 명확하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물쩍 넘어갔던 일들이 이 사건을 키운 것 아니냐. 오히려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던 지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주장하고 있는 일몰제 폐지 관련해서 3년 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꺼내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그 3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정부가 너무 일찍 꺼낸 탓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노조가 훨씬 더 강한 목소리를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부를 상대로 성토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의 만족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인지하실 거라 보고요. 불법 파업에 대한 성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비노조 조합원들이 이 화물 운송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까지 위해를 가하게 되는 심각한 불법 행위들이 이곳저곳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목소리들 충분히 들으실 거라고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위배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면 훨씬 더 심각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노조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상황을 오게 만드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경제 위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서 노조의 책임이 있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해결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노조가 파업하면은 그냥 노조를 흔히 하는 말로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막 진압을 했다 칩시다. 그럼 경제 위기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파업을 안 하도록 사전에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한 5개월이 흘렀잖아요. 6월 이후로 정부가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결정 이 부분이 여야 공방으로까지 점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정부와 화물연대 측의 타협점을 찾길 바라면서 또 다른 여야 공방 지점들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부터 국정조사까지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민주당의 요구, 어제가 민주당이 제시한 기한이었고요. 결국에는 해임 건의안까지 하겠다. 이것조차 안 되면 탄핵 소추까지 꺼내들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는 없을 것이다. 좀 강대강 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 전망하세요? 보시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국회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12구 참사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분들의 입장들이 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렵게 국정조사에 대한 타협점을 이뤄서 국조에 대한 위원들까지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제 예산안 처리가 끝남과 동시에 국정조사가 바로 국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원인 때문에 12구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진상규명을 하는 게 핵심일 겁니다. 국정조사가 출범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던 이유는 여권 입장에서는 야당이 갖고 있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됐던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등 마약 수사를 하기로 주장했던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라는 등 원인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 소재 없이 오로지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정쟁 행위의 모습들이 너무 지나치게 발동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출범시켰을 때 이런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국정조사가 성역 없는 측면에서 정말 유족들과 국민들께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인데요.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특수본의 수사는 수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곧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이 수사의 범위에서 다 밝혀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가져가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이상민 장관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또 묻고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해임 건의안 탄핵에 대한 발동으로 이상민 장관과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민주당이 세워가게 되겠다는 것은 결국 12구 참사마저도 정치적인 목적 국면으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국조에 대한 진정성으로 그 조사에 대한 근본적인
시점에서 가져가야 될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민주당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역대 이런 사회적 참사가 났을 때 한번 봅시다. 행안부 장관이든 주무장관은 일단 본인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본인은 사의를 표명하고요. 그럼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수습될 때까지 끝나고 난 뒤에 있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도 이거 도리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12구 참사가 지금 한 달이 지났다라는 하나의 기간을 두고 해임 요구를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 수사라든가 지금 특수본 수사가 지휘계통에 이상민 장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디가 더 편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은 그만뒀다고 칩시다. 그만뒀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국회에서 부르면 안 나오겠습니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이 뭘 잘했습니까? 잘해가지고 행안부를 잘 운영하고 잘 추스렸습니까? 그러면 계속 남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할 건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그 행안부가 이상민 장관 없으면 더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야당의 비판도 줄어들 것 같고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저도 뭐 당원입니다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해임 건의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만은 탄핵 소추 문제는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민주당은 오는 30일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 사실 다음 달 2일이 동시에 예산안 처리 기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할 것은 거의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뭐 저는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똑같이 이상민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은 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론조사 해보십시오.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분입니다. 당연히 그만두는 게 맞고요. 국정조사는 국회가 행정부에서 한 일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국회 본연의 임무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 안 하면 국회 해산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양당이 모두 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 처리 기한 내에 합의 이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나서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서도 얼마든지 여야 간 합의 처리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수정 조치를 통한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2일이 지나고 나서도 예산이 처리됐던 전례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선진화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12월 2일이 한참 지나고 난 뒤 예산안이 처리될 정도로 지연됐던 적들은 또 전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국회의 눈높이 수준에 맞도록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시급성을 갖고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오늘 아침자 조간신문 등 뉴스를 보게 되면 여야가 대치 국면을 벌이다가도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모습 속에선 서로 증액에 한 목소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예산이라고 비난을 했는데 예산안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핵심적으로 여야 간 힘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런 일들에 또 결국은 합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 기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민생, 삶이 중요하다고 늘 외치고 있는 상황처럼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조속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국정조사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일들을 가야 되는데 10월 29일이 지나고 벌써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난 동안 도대체 정치권이 뭐 하고 있냐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매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본연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좀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 참 여러 부분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내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대장동 일당과의 사법적 판단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산 실장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 정진산 실장의 경우에는 소환 조사 받을 때만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김용 부원장과 같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좀 태도 변화의 이유를 짚어볼까요?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라서 이거는 예측을 좀 해본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을 반박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진술 거부하는 이유가 저는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씨 탓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본인이 김만배의 전원이다. 또는 내가 수사 과정에서 들으니 수사 과정에서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수사하는 당사자가 남욱을 수사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하는 진술들이 수사 과정에서 남욱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질 가능성. 쉽게 말하면 검찰을 못 믿는 거죠.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수사도 조금 박차를 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어차피 정진상 실장의 입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속에서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기소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정진상 실장도 그와 같이 인지를 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기소가 되고 나면 공소장에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그동안 아니라고 주장했던 일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들의 주장과는 굉장히 배치되는 측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아마 본인에게 어떤 식으로 이 혐의들이 최종적인 재판 단계까지 가게 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나머지 김만배 씨 등 핵심적인 인물들이 어떤 방식의 증언을 내게 되고 지금까지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내용들이 물증이라든지 관련 증거로 뒷받침이 돼서 최종적인 혐의가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아마 정진상 실장도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든지 아니면 본인의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값만 받겠다.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다 떠안지는 않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일명 사법적 리스크라고 불리는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당 안팎의 우려가 좀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조사 중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 진행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기가 찰 노릇이죠. 서훈 전 그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이 도주하겠습니까? 도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 구속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주할 일이 없는 사람을 왜 구속을 합니까? 증거 지금 대통령실 안보실에 다 있습니다. 국정원에 다 있습니다. 그걸 들어가서 뭐 본인이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차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법원의 네. 판단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게 된다면 뭔가 어느 정도 혐의가 좀 소명됐다는 점들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된 이 피의자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입맞추기 성격 뭐 이런 부분들에서의 증거 인멸 가능성들은 여전히 놓여져 있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관련된 혐의들을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들도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인사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난 정부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들어보건대 서해에서 공무원이 그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기간 동안 했던 무책임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방식의 입장들을 계속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증거를 확보했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영장 실질심사에서 만약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혐의들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그 내용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 제가 좀 지적할 것은요. 뇌물죄라든가 정치관계법에 있어서는 말 맞추기라든가 말에 의한 것들이 증언이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만은 지금 이것은 공직상의 업무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서라든가 서류 기록이 있지 않으면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증거인멸이다. 이거는 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려는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요. 또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도 새로운 리더십 얘기까지 나오고 좀 대표 입장에서는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아니 뭐 일단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그냥 검찰과의 대치 국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 등 좀 추후 다른 주자들이 언급되는 거는 이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이런 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 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 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77% 득표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47%의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정당성에 있는 절차를 거쳐서 뽑은 대표가 물러난다. 그럼 리더십의 와해입니다. 리더십의 와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 자체가 이제 4분 오열되고 이제 비대위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비대위가 된다는 것은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비주류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그대로 있으면 나 공천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물러나고 있는 그대로 공천해. 당 혁신도 하지 말고 개혁도 하지 말고 여당과 투쟁도 하지 말고 그런 야당 하자 이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청담동 술자리 계속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변 보호 조치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날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미행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택까지 가서 도어락을 만지는 등 실질적인 위해 조치들을 가했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현장 자택에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좀 놀랐던 상황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영상으로 아파트 동호수까지 있는 네. 그대로 노출이 됐다고 나오게 되니 경찰에서는 신변보호 조치에 나서게 되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이 더 탐사라고 하는 이 유튜버들이 지난날 해왔던 행동들을 지켜보게 되면 사회의 기준적인 도덕적 관념들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보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좀 단호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난날 김의겸 대변인이 더 탐사와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쭉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 거짓말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당에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유튜버들 뒤에서 뭔가 같이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들이 이와 같이 극단적인 행위들에 연결돼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래도 제1야당에 대한 신뢰들도 국민들께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장관은 더 탐사 고발했었고 또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런 대응 어떻게 평가하세요? 쇼죠, 쇼. 한동훈 장관이 유튜브 채널 온다고 해서 그 뭐 신변의 위해를 느낄 만한 분입니까? 저렇게 담이 크신 분이 대한민국 국회에 가가지고도 자기 할 말 정치인처럼 이야기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무슨 이제 신변보호를 요청해요. 그거 없어도 아주 떳떳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법무부에도 보좌진들 그 출퇴근할 때 다 있습니다. 저는 쇼다 이래 보여지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민주당까지 엮어서 이야기하는 이거 사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저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런 이 일련의 상황들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다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한동훈 장관도 저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빨리 법무부 장관 그만두시고 정치인으로 데뷔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여러 부분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